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 다음 주 월요일인 모레부터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면서 이제는 겨울이구나 싶은데요. 그런데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은행잎들을 보면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인 경우가 많아서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초록 은행 낙엽, SNS에서도 화제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이 단풍은 기온이 일정하게 떨어지고 햇빛을 받아야 드는데 11월 초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서 단풍이 미처 물들지 못해 말라버린 겁니다. 이후에 또다시 한파가 닥쳐 바람이 불면서 파랗게 마른 잎들이 우수수 떨어진 거죠.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앞으로 예전과 같은 단풍을 보기 어려울 거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노란 은행잎이 추억 속의 물건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정희 씨. 네, 많이 춥긴 합니다만 날이 맑아서 보다 더 따뜻한 남쪽으로 나들이 떠나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1번 경부선의 경우 부산 방향 총 정체 길이가 무려 65km인데 그중 충청권인 망향휴게소와 청주 나들목 사이로만 한 번에 40km나 브레이크를 밟고요. 35번 중부선 남이 쪽도 충청권 위주의 정체가 이어지면서 대소분기점에서 진천터널까지 13km, 다시금 오창에서 남이분기점까지도 16km나 답답합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경기권을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8탄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6km 구간, 더 가서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로도 15km 구간 불편한데 그래도 서해대교를 건넌 이후 상황은 괜찮고요. 영남권으로 향하는 길 45번 중부 내륙선은 여주와 감곡 사이 정체가 10km 구간 창원 쪽으로 이어집니다.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주말을 보내신다면 대형 쇼핑몰이나 가까운 유원지를 많이 찾게 되죠.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11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동쪽의 경우 구리 방향 서안암부터 강일까지 한 번에 10km 구간, 경기 서쪽은 양방향 김포와 송내 주변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죠.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5차 혁신안까지 내놓았지만 2차 혁신안부터는 이 지도부에서 최고위원회에 상정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힘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제는 혁신위원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인요한 위원장이 이들을 만나서 봉합하긴 했잖아요. 네. 그래도 다음 주에는 더 세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혁신위원 3명이 이 지도부, 중진, 소위 윤핵관의 험지 출마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빨리 처리하자 이런 의견을 냈다가 이게 묵살되는 과정에서 혁신위의 역할이 뭐 다소 형식치레다 이런 취지의 말이 나오니까 이제 반발을 한 건데요. 어제 인 위원장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을 보면 다음 주에는 험지 출마 요구안을 정식 안건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예, 지도부와 중진 윤핵관 등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거고요. 이 가장 큰 관심은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거취 문제인데 김 대표의 선택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냐 불출마냐 그리고 당대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인요한 위원장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 대표를 압박하는 모습이 다음 주 초반부터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박민식 장관 등등 이 장관급 인사 여럿 또 대통령실 인사들 출마 대기 중이잖아요. 예. 일단은 예산안 처리하고
공직에서 물러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초 정기국회 기간인 12월 8일까지는 예산안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산안 처리가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하. 헌법이나 국회법상으로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12월 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이견이 아주 크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 장관이나 원장관의 사퇴 시점도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은 총선 90일 전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한 달 정도는 이들의 출마 지역이라든가 경쟁 상대와 관련된 함합행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 논란 이 부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금 프랑스에 가 있죠. 네. 그런데 그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게 거의 확실하고 합참의장 후보자는 임명 강행할 것으로 예견되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투표는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28일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밤 12시인데요. 2차 투표까지 가더라도 모두 30분 정도면 끝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새벽 0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는 유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온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 임명 강행은 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 거부권 행사는 이 부산 엑스포 유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다만 현재까지 행보를 보면 기조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얘기해왔고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역시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임명을 건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까지로 시한을 잡아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재송부 요청을 했다는 것은 임명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재송부 요청 기간을 하루만 주면서 빠르게 오늘 임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 발표하는 것은 이 발표 효과, 부정적 효과를 좀 줄이기 위한 어떤 전략적 판단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북한 미사일 발사로 긴장된 국면에서 이 주식 거래나 골프를 즐겼다는 점 또 작전 실패로 징계까지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서 긴장 관계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시 작전권을 행사해야 하는 합참의장으로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이 임명 강행을 실행하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나 쌍특검 강행의 명분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연일 막말이 나오면서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고 있잖아요. 네. 청년들을 무시하는 듯한 현수막 문구가 논란이 되더니 최강욱 전 의원이 언급한 이 암컷 발언 등인데 이건 민주당 내부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청년들이 정치나 경제를 잘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의 현수막 문구가 청년 비하로 비춰질 것이다 이런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는데 최고위원회까지도 걸러지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게 아니냐 내부적으로도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하나는 민주당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말이 좀 거칠어졌다는 건데요. 증오와 반목의 이 강도가 커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상당히 거칠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민주당 적극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 내용을 보게 되면 욕설뿐만 아니라 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런 문화가 좀 커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번에도 좀 암컷 발언도 거기에서 나왔는데요. 이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합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요. 예. 그러면서 이 출판 기념회의 뒷부분에 항상 토크쇼가 들어가 있어요. 이 토크쇼에 나오는 분들을 면면을 보면 상당히 달변가가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흥이 나면 이제 정되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과정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환경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설화를 많이 낳고 통제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은 이달 30일 또 12월 1일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민주당 지도부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열기로 했기 때문에 야당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입니다. 따라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본회의를 거부하기 어렵고 실제 열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또 11월 30일에는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본회의 개최를 마냥 거부할 수만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야당만으로 12월 30일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12월 1일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안은 먼저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에 그 이후 24시간이 지난 다음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 폐기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염두에 두면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가 4일 이내에 이틀이 잡혀야 하는데 이번 11월 30일과 12월 1일이 연결돼 있어서 이때 처리하지 못하면 탄핵 처리는 총선 이전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2월 1일에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은 직무에서 배제되게 되고요. 방통위는 사실상 업무가 마비될 전망입니다. 네. 쌍특검은 언제 처리합니까? 예, 의장실에 확인해 보니까 쌍특검 상정은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쌍특검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쌍특검을 민주당에서는 계속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리하지는 않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요. 12월 23일이 지나가면 이 이후에는 본회의가 열리는 바로 언제든지 무조건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상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처리가 12월 23일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예산안 처리와 함께 쌍특검도 같이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이 선거제도 개편안 아닙니까? 네.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예, 여야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255석을 소선거구제로 뽑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된 것 같고요. 253석이죠. 예, 253석. 예. 남은 것은 47석 비례의석인데 이것을 현행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정당 투표에서 나온 비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서 뽑을 것이냐 이런 게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현재 제안을 해놨습니다. 예, 공은 민주당에 넘어왔는데 한때는 민주당도 병립형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술렁거렸습니다. 민주당은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맹점이다. 이 부분이 고민인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만약에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공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긴 하지만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다면 일당을 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근데 겁니다. 당내에서 이탄희 의원 등 모두 54명의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의 올해는 원칙이고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을 선언하자 이런 주장이기도 하고요. 예. 현재 민주당 의원 168명 중에서 54명이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어제 민주당 의총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 그 자리에서 연동형 그리고 위성정당 불가를 선언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요. 병립형으로 가자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4년 전에 진보 진영이 연합해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스스로 바꿔야 하는 문제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기 부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민주당이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셈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4분입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보죠.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오늘 아침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서울의 기온이 영하 5.9도까지 떨어졌고요. 강원 일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낮아서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11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5도 안팎 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서울 영하 1도 등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월요일에 잠시 추위가 풀렸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체로 흐리겠고요. 모레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먼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중앙탑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2차로에는 대형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리티 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먼저 송산마도부터 남한산 분기점 사이로 정체되는데 남한산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와 안성분기점 부근, 다시 망향휴게소에서 남청주 사이와 이후 영남권에서는 금호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또 북대구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 5km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에는 집회 준비로 통제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사직로가 사직터널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정부 서울청사 앞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고 한강대로에서도 서울역 방면으로 전쟁기념관 북문 부근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핫이슈 핫피플 시간인데요. 요즘 여기저기서 신당 창당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신당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희망의 양향자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의 희망 양향자입니다. 네. 언제 창당했죠? 저희가 6월 26일 발기인 대회를 했고요. 8월 28일 날 창당 대회를 했습니다. 네. 지금 당원이 모두 몇 명쯤 됩니까? 우리가 모집은 6,500명 정도 했었는데 이제 공무원 이런 분들이 이 자격이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5,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막 입당을 했어요?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뭐 공무원도 있으시고 그 자격이 안 되신 분들 뭐 주소를 잘못 썼다든지 이런 분들은 배제를 하고 예, 지금 5,200명이고 미니멈 5,000명 이상이면 창당이 가능합니다. 네. 네. 양향자 대표가 삼성전자의 저 맨 밑바닥부터 이제 시작하셔서 여성 최초 임원도 하시고 네. 그러다가 정치권에 오신 게 몇 년이죠? 이제 8년 차, 만 8년 돼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16년 1월 12일에 제가 영입 입당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네. 민주당 쪽으로. 네. 그리고 맞습니다. 광주 지역구로 당선도 되시고. 이번에 당선됐고 2016년에는 제가 이게 낙선을 했죠. 천정배 의원님과. 네. 근데 어쨌든 2020년에 이제 광주에서 당선되시고. 네,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왜 같이 못 하겠던가요? 제가 민주당을 떠난 이유는 아시겠지만 검수완박 상황에서 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내용적 허술함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그 민주당의 당론에도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당시에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하고 제가 떠났습니다. 근데 딱 그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딱 그거 하나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요. 몇 년 민주당 생활을 하시면서 네.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를 영입하시고자 할 때, 그러니까 전 문재인 대통령 전 대표 시절에 저를 영입하고자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원 오브 댐,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과 똑같으면
왜 영입을 하겠느냐라는 예. 말씀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전혀 다른 삶의 궤적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첨단 기술 반도체에 대한 삶의 궤적이 30년이 넘기 때문에 그런 기술 그리고 여성 속으로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게다가 이제 당시에 호남 지지 없이 정권 교체 없다라는 그 민주당에 절박하면서 저를 영입을 했는데 들어와 보니 예. 저의 시각이 다르면 이게 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내 편이 아니고 이 상대 진영을 옹호한다라고 말씀들하고 그럴 거면 국짐으로 가라.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도 넌 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팬덤 정치, 팬덤이 원래 좋은 것인데 개딸들의 어떤 행태로 인해서 예. 민주당은 더 이상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 민주당에 들어간다 해도 좋은 정치를 할 수는 없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들어왔을 때 그 혁신을 외치셨던 그런 민주당이 더 이상 아니다. 네. 특히 언제 제가 그걸 비판하면서 이제 매듭을 지었냐면 대선에 패배한 장수들이 지역구를 바꿔가면서 이 출마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국민들과 너무나 괴리된 어떤 행보들을 비판을 내부적으로도 했습니다만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더 이상 이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 속에 완전히 함몰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근데 그 전에도 저는 정당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국민의 대의제로서 그 안에서 정치인, 정치 지도자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 정당의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권력 집단이죠. 그렇죠. 전쟁이 되고 심지어 후보가 없으니까 후보를 어디서 꼬웁니다. 예, 예. 무조건 이기고 보자라는 그런 정치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께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정당을 창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혼자서 또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서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네. 광주는 네. 정당을 만드시고 총선에 임한다. 네. 참 막막한 일 아니에요?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니, 현역 의원으로서 이제 혼자 한 그렇죠. 분이니까. 현역 의원으로서는 혼자지만 지금 현역 의원들을 다 현역 의원들한테 실망하고 그리고 정치에 개탄스러워하는 국민들에게 현역이 몇 명이 같이 하느냐는 그냥 이율배반적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철학적 기반을 만들어 주신 이제 최진석 교수님과 또 36년 스웨덴에 사시면서 25년 동안 제도와 정치와 정책을 연구하신 최연혁 교수님과 그리고 과학기술계에서는 구루 중의 구루인 임형규 회장님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창당을 한 것입니다. 네. 네. 뭐 지금 그 교수님들 쭉 언급하셨습니다만 네, 네. 물론 그 각 분야에서 정말 인정받으시는 그런 분들이지만 현실 정치,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현실 정치에 8년 차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현실 정치를 모르는 분들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어떤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못했지만 그래도 정치를 너무나 잘 하실 수 있고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이제 총선에서 아마 그 진가를 국민들께서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가서 강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강연 초청을 누구 인유한 위원장이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흔쾌히 응하셨어요? 저는 작년 올해만 해서 100회 이상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패권국가라는 책을 제가 쓰고 그 다음 책에 또 히든 히어로스라는 책을 쓰고서 한 100회 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지자체 그리고 어떤 정치 집단 또 포럼 대학 심지어 어제는 강원도 영월에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까지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네, 중학교까지 갑니다. 그리고 경단녀 모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라고 못 갈 게 없다? 못 갈 게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과학기술 인재 육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그 말씀을 듣고자 했고 실제로
특강 후에 과학기술 인재들을 좀 공천을 늘려라라는 발표를 하시는 거 보고 아, 위원장님 이하 그 위원들이 굉장히 열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 한국의 희망하고 합당하자고 여러 번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창당 직후부터? 네, 창당 직후는 아니어도 어쨌든 창당하고 나서 이제 그 전에는 영입을 계속 이게 제안을 해 오셨고, 네, 이제 창당을 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고 나서 맞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로 들어오면 그게 끝납니다. 이제 새로운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한테 요청하셨던 게 과학기술위원장을 맡아달라.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첨단 산업을 아우르는 그런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창당 기획이 끝났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만약에 제가 이 과학기술위원장을 맡으면 이게 위장 입당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사를 했었고 다만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양 정당의 이 극단의 진영 갈등으로 인해서 정치가 이렇게 폐해에 이르렀는데 저 한 사람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 국가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창당을 해서 정말 이 정부가 국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이게 해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서 나오셨고 국민의힘 내도 도저히 갈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지금 사회 악이라고 불려지는 극심한 사회 분열 또 이 진영 갈등, 포퓰리즘, 부정부패가 나타나는 이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관계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인데 저 하나 이 영달을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여질 텐데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신당 창당을 모색하는 여러 세력들과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지금 조국 전 대표 또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들과의 어떤 연대 가능성이 제일 높게 거론이 되던데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우선 국민의힘의 합당 제안에는 제가 합당을 하려면 우선돼야 되는 게 있죠. 합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합당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국의 희망으로 당명이 가야 되고 가치와 비전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릴레이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 5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실행할 의지를 보여야 되고 그런 게 맞으면 한국의 희망으로 하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희망이 주도권을 갖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책들을 대단하시네요. 그 정책들을 보시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왜 그런지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연대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국의 희망은 총선 전에 인위적 어떤 세력 규합을 염두에 두고 당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했고 오랜 시간 제도와 정책을 만들었고 오랜 시간 어떻게 하면 정당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근차근 해온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정책이 있다거나 조금 더 나은 어떤 시스템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응원해주고 저희도 함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 선택을 받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내가 당선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보자 해서는 어떤 세력하고도 저는 다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기조가 맞아야 한다. 그겁니까? 가치가 우선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의 강령을 보시면 좋겠고 먼저 출발했으니까 저희의 정책을 보시면 좋겠고 저희의 비전과 저희의 가치와 철학과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일반 우리 국민들을 이제 피부에 와달라면 강령도 강령이지만 정책을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5탄까지 발표하셨다는 첫 번째 제일 좀 핵심되는 것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때 R&D 삭감 예산 삭감 때문에 굉장히 공분했었죠.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이 1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 인생의 전 주기에 걸친 어떤 불안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 인생 삼모작 정책을 발표했었고요. 우선 하나하나 네.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은 뭐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과학기술 패권만이 대한민국을 주권 국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그 반도체에서 확장성이 있는 10가지의 기술들, 그 기술들이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세계 예. 무대에서 그러려면 지금 첨단 산업 클러스터라고 배치되어 있는 이 클러스터들을 제대로 지원해서 적어도 우리가 2030년도에는 100조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 하나인데 네. 5개는 나와야 된다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10대 핵심 기술에 대한 중점 그렇죠. 지원 네. 이거네요.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국가 비전을 세워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도 국가입니다. 한국의 희망의 비전은 선도 국가. 거기에서 목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국가 발전에 로드맵이 나올 것이고 예. 로드맵이 나오면 거기에 인재 육성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나갈 것인지가 나올 건데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중심이 네. 과학기술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생 삼모작 정책은 뭐죠? 네, 인생 삼모작은 청년이 불안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년, 장년이 다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은 불안한 게 미래가 엄청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키가 뭐냐면 장년에게 이 인생 삼모작에서 이 전문가로서 당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서 배운 노하우와 역량을 그걸 전문화해서 청년 세대와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교육의 전문가가 돼서 이 청년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완전히 매칭시켜서 그들을 자유롭게 이 미래를 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제가 꿈입니다. 청년과 장년을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장년이 그러려면 중년에서 자식 세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했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가가. 네.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인생 삼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자세하게 평생 교육 네, 시스템과 그렇죠. 연결해서 네, 연결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면 세 번째는 그 국토균형 발전 차원의 이 국토균형 발전 차원의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메가시티의 성공적 사례들을 다 저희가 분석을 했고 이게 권역별로 어떤 발전 방향을 가져가야 이게 국토균형 발전이 되느냐 결국은 6가지 그러니까 어떤 그 권역의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그리고 교통 예. 이 6가지가 권역별로 각 권역별로 정주 여건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6가지 조건을 다 갖춘 네. 메가시티를 만들어 보자. 여기까지. 그 정책을 했었습니다. 정치 개혁 관련된 정책은 없었습니까? 정치 개혁은 이제 이번 5탄이 기후, 에너지, 환경이었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제도 개혁, 정치 개혁이 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게 선거제 같은 경우는 헌법보다 바꾸기가 힘듭니다. 선거법이. 그런 상황에서 이 변수가 2에 30승계가 됩니다. 15개가 됩니다. 예. 근데 그 변수를 가지고 몇 달 만에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했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그래도 뭐 연동형 비례대표자냐 병립형이냐 예. 라도 정하려면 그렇죠. 이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인데 그렇죠. 이 정당의 이해관계 유리한 때문에. 부분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여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언제 바꿀 수 있느냐, 누가 바꿀 수 있느냐, 누가는 국민이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이 바꾸는 것은 언제냐, 내년 총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해주시는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 정치의 어떤 폐해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관용 우리 본부장님의 애국심이 아마 내년 총선에서 발현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으로 방금 언급하신 네. 그 비례대표제 방식 네. 지금 현재와 같은 연동형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네. 한국의 희망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입장을 내더라도 거대 정당의 이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데 병이 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대 정당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근본적 취지를 흔드는 그 맹점을 이용하는 양당에 있어서 처참하게 이게 심판을 해달라. 위성 정당을 심판해달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하고 만나신 적이 있어요? 금태섭 전 의원님은 뭐 동지적으로 자주 만나고 있고요. 이제 그 훌륭하시고 또 약간 서사도 비슷합니다. 거기는 공수처 반대에서 쫓겨났고 저는 검수완박으로 당을 떠나게 됐고 그러나 같은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만나신 바는 없고 뭐 연락이 온다는 얘기만 있었고 저는 뭐 그냥 그 한국의 희망에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하고는 동지적으로 만난다고 하셨는데 네. 그분 나름의 신당을 만든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4월 달에 신당 창당을 말씀을 하셨었고 이제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분은 한국의 희망에 함께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정당을 창당한다라는 것이 어떤 무슨 게임이 아니고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당을 유지시키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들고 계시는 이 금태섭 의원님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고 또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도 국민의힘과 합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신생 정당이 지속 가능한 어떤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 위해서 어느 정도 저의 개인적 성장과 또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성장이 함께하면서 얻어진 창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양양자 대표께서는 정말 원칙론적으로 전부 옳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내년 총선에 뭐 1명, 2명이 더 당선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아닙니다. 미래를 당선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 차례 그냥 네. 그런 정치 전략적인 뭐 이런 고려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한 강령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누구와도 함께 한다는 얘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올바른 말씀이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 정당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한 명의 당선자가 안 나오더라도 저희는 계속 준비를 할 겁니다. 어떤 정당이 뿌리 내릴 때는 평균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이게 뭐 총선에서 당선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만든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성과 어떤 진정성이 이제 이번 총선에서 보여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계속 이 정치인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 시스템과 또 HK연구원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출범을 했는데요. 정책연구소. 거기서는 정말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국회의원 당선자 못 내고 지지율이 아주 저조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평생 이 일은 제가 그 인생 산모작에서 산모작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일을 하고 제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내년 총선에 그 지역구에 몇 명 정도 출마가 됩니까? 지역구에는 지금 총선 현황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가급적 많이 내고자 합니다만 지금 그 우리가 정치학교 서울 콜로퀴움을 잠깐 말씀드리면 스웨덴의 린네 대학의 최현혁 교수님께서 36년 스웨덴 생활로 북유럽의 그 정치 모델, 선진 모델을 지난 25년 동안 연구했고 지난 한 10년간 대한민국의 어떤 그 커리큘럼으로 고민하고 만드신 그 과정을 지금 저도 하다가 왔습니다. 점심시간에서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육성된 어떤 정치인들을 내보낼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는 적어도 제가 처음부터 목표를 지역구에 50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 의원께서도 기존 지역구에 출마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광주 서구를 떠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만 네. 이제 당 대표기 때문에 당원들의 어떤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광주 서구울이 민주당이 아니면 어렵다라고 모두가 다 국민들께서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맞아요. 제가 당선이 된다면 한 명의 국회의원의 배출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호남 정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는 그런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50석이 내년 총선의 목표다. 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너무 큽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 화성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테슬라로 지구를 장악한 다음에 위성까지도 다 장악하게 되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 높은 어떤 누구도 흉내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목표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현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정치권의 현안 한두 가지만 여쭤보면 네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어떤 방송 장악설 그리고 나름의 이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이런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를 회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찬성이냐 반대냐 전에 가슴이 아픈 게 대통령은 아무나 임명을 하고 또 민주당은 아무 때나 탄핵을 해버리고 이런 정치 환경을 보면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부적절한 인사이지만 네, 탄핵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이 쌍특검에 대해서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은 찬성입니다. 네. 대장동 특검, 김건희 여사 쌍특검 특검. 다 찬성으로 제가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곧 표결에 되면 찬성표를 던지시겠군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한마디로 오늘 인터뷰의 결론은 국민의힘이든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준석 전 대표든 누구든 간에 나와 한국의 희망이 가는 길을 잘 보고 네. 그 길에 따라올 거면 같이 할 수 있다. 이거네요. 따라올 것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하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대의 어떤 비판이나 어떤 그런 제안을 할 때는 그 정당의 가치와 비전, 철학과 목표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이죠. 근데 안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릴레이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정당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 내용을 보시면 한 해 두 해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총선 때까지 한국의 희망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우선 지켜보고요. 네. 뭐 10년, 20년 이후까지를 내다보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이후도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양양자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이선희가 부르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잠깐 들으시고 1시에 옵니다.